네, 안녕하십니까. AI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바이오수소 생산 및 바이오메탄 혼소 발전 기술 분석에 대해 발표할 4조 이범희입니다. 저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현재 환경부의 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인해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의 총량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주로 도시가스 혼입이나 단순한 발전용,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이용 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의 약 15% 정도가 미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이용 가스는 보통 그냥 연소되어 자원 낭비와 2차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렇게 증가하는 바이오가스를 단순 연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바이오메탄과 바이오수소로 전환시키고자 공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는 수소 혼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소 혼소의 기술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 발전의 장점을 4가지 기준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경제성 부분에서는 수소 혼소는 보통 기존의 가스터빈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 수준에서 아직 수소 전소는 화염력화 등의 문제로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수소 혼소는 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전소로 가기 전 가교 역할을 하는 기술입니다. 또한 환경성 부분에서 기존 LNG 발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 부분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소 혼소는 그런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소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레이 수소는 천연가스를 분해해 생산되는 수소이며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와 생산 방법은 동일하지만 CCS, CCUS 등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입니다. 그린 수소는 물 등을 전기 분해해 생산되는 수소이고 바이오 수소는 바이오 가스를 개질하고 정제하여 생산하는 수소입니다. 아래의 생산 단가를 보시면 현재는 그레이 수소가 가장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탄소 배출 비용이 부과될 경우 비용 상승에 리스크가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탄소 배출은 전과정 평가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바이오 수소를 보시면 바이오 수소는 탄소 순환 원리에 따라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개질공상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경우 이는 마이너스 배출까지 도달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설계의 흐름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전처리 및 고질화 단계에서는 탈환과 고질화를 통해 황화수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 또한 제거하여 공정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오 수소 생산 단계에서는 개질 공정을 통해 바이오 메탄으로부터 바이오 수소를 추출해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력 생산 단계에서는 생성한 수소와 메탄을 혼소하는 가스터빈을 설계하여 최종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저희 설계의 핵심 경쟁력들입니다. 일단 먼저 기존의 혼소 발전은 그레이 수소와 LNG를 사용하여 탄소 감축이라는 목적을 흐리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바이오 수소와 바이오 메탄을 사용하여 원료 단계에서부터 탄소 배출을 차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GA를 통한 최적화입니다. 일반적인 공정 시뮬레이션은 특정 범위 내에서 해답을 찾는 지역 최적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GA 분석을 도입하여 공정 전체에서 전력 최적화 지점을 찾아내었습니다. 마지막은 엑서지 분석을 통해 설계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단순한 에너지 분석이 아닌 공정 내에 사용 가능한 유효 에너지의 비가역적 손실을 경향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정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바이오 가스를 투입하고 불순물을 제거하여 고순도 메탄을 뽑아내는 전처리 및 고질화 단계, 그 다음 고질화된 메탄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해내는 수소 계질화 단계, 마지막으로 생성된 메탄과 수소를 혼소하는 혼소가스 터빈 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바이오 가스 투입부터 최종 에너지 생산까지 하나의 큰 사이클로 연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정을 모사하기 위해 유니심을 사용하였으며 상대방 정식은 팽로빈슨 상대방 정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각 공정의 핵심 메커니즘은 아래 세 가지 반응식과 같습니다. 이제 전체 공정 중 첫 번째인 고질화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질화 공정은 크게 스크러버를 통한 탈항 처리와 증류탑을 이용한 메탄과 이산화탄소 분리로 구성됩니다. 저희는 공정 단순화를 위해 스크러버는 스플린터로 구현하였습니다. 일단 증류탑에 바이오가스를 액체로 투입하기 위해 압축기와 쿨러를 설치하였으며 증류탑 상부로는 고순도의 메탄이 분리되고 하부로는 이산화탄소가 분리됩니다. 고질 공정의 초기 운전 조건입니다. 바이오가스 조성은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가장 많은 인천시 서구의 생산시설들을 조사하였으며 그 실제 조성비의 평균값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의 유량은 2026년 바이오가스 예상 생산량인 연간 5억 큐빅미터 중 미이용인 15%를 진량유량으로 환산한 결과 11,004kg/h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질화 최적화의 첫 번째인 증류탑 피드 온도 결정 단계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온도에 따른 압력과 이산화탄소의 결빙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파란색 점선을 보시면 결빙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보여주고 검은색 점선은 압력을 보여줍니다. 그래프 중앙에 붉은색 화살표를 보시면 온도가 영하 67도가 되는 순간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며 이산화탄소가 얼어붙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얼어붙게 되면 배관이 폐쇄되고 장치가 손상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장치 손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기획 분리를 위해 온도 하한선을 영하 67도로 설정하였으며 투입 온도는 영하 60도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드의 압력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메탄과 이산화탄소 혼합물의 기획 평행곡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빨간 선은 끓는 점 라인이며 파란 선은 응축점 라인입니다. 또한 빨간색 위축 구간이 이 부분은 완전한 액체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피드를 안정적인 액체 상태로 투입하여 공정의 효율을 높이고 탑 내의 안정성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피드 조건은 온도는 영하 60도, 압력은 5,500kPa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피드 조건을 바탕으로 증류탑 내부의 최적 압력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증류탑의 콘덴서와 리보일러의 압력 차이에 따른 메탄의 생산량과 메탄의 순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콘덴서와 리보일러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메탄 생산량 또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콘덴서와 리보일러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메탄의 순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증류탑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기상과 액상의 조성 차이가 줄어들게 되어 증류탑 상부로 메탄만 나가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같이 섞여 나감으로써 메탄의 순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순도 99.5% 이상의 메탄을 만들고자 하였고 이 조건을 안정적으로 충족하는 콘덴서 압력은 2300kPa, 리보임료 압력은 5100kPa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류탑 환류비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증류탑 환류비 변화에 따라 에너지 소비와 메탄의 생산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먼저 그래프의 실선인 에너지 소비를 먼저 보시면 환류비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선형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메탄 생산량을 보여주는 점선 그래프를 보시면 환류비 증가에 따라 커지긴 하지만 점차 증가율이 감소하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류비 1.8을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환류비 증가에 따라
메탄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1.8 이후 구간은 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메탄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비효율 구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에너지 소비와 메탄 생산량이 밸런스가 우수한 1.67을 환류비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지러 최적화의 마지막 단계인 증류탑 단수 결정 단계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증류탑 단수에 따른 메탄의 생산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앞쪽을 보시면 4단에서 5단으로 증가할 때 메탄의 생산량이 약 1.5 증가하는 것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입니다. 하지만 화살표인 6단 이후부터는 단수가 아무리 증가해도 메탄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가 증가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와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성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경제성과 효율을 모두 고려한 6단을 증류탑의 단수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계지러 공정입니다. 네, 저희 계지러 공정은 SMR, WGS에서 생성된 가스가 아민 공정, PSA 공정을 거친 후 고순도의 수소로 생성되고 나머지로 나오는 태일가스는 모두 CO2 공정이나 재활용 공정으로 보내진다고 가정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SMR 공정입니다. SMR 반응은 메테인과 수증기가 반응하여 일산화탄소 그리고 수소를 생성하는 수소 생산 공정입니다. 저희는 수증기 그리고 CH4의 질량 유량비를 조절해 주기 위해 세트를 걸어 주었으며 이 믹스된 연료를 고압, 고온으로 올려주기 위해 컴프레셔 그리고 히터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SMR 운전 조건 및 SMR 반응을 통한 생성가스의 조성비입니다. 왼쪽은 운전 조건을 나타내며 오른쪽에 보시면 이 표는 생산된 가스의 조성을 나타내는데요. 수소가 약 53%, 일산화탄소가 약 11%로 SMR 반응을 통해 주요 생산물이 수소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적 SCR 산출 단계입니다. SCR이란 스팀 그리고 CH4의 질량 유량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SCR, Y축이 수소 수율입니다. SCR이 증가할수록 수소 수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SCR이 3인 지점에서부터는 수소 수율 증가량이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여 수소 증가율이 많이 늘어나지 않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SCR이 지나치게 감소하면 탄소 침적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는 고려하고 약 95% 이상의 수소 수율 확보 그리고 과도한 수증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는 SCR을 2.6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SMR 온도 그리고 압력 결정 단계입니다. SMR 반응은 흡열 반응으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평형상수가 상승하여 수소 수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향성을 나타내주는 그래프가 왼쪽에 있습니다. 또한 SMR 반응에 들어가는 촉매는 온도가 900도 이상일 때 촉매 소결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문제점 두 개를 고려하여 SMR 최적 온도를 850도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온도에 따른 수소 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압력이 작을수록 수소 수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압력이 너무 작게 되면 기체의 부피가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장치도 커지게 되면서 그것은 바로 경제성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경제성 문제과 수소 수율까지 모두 고려하여 SMR 압력을 1500kPa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은 WGS 공정입니다. WGS 반응은 일산화탄소 수증기가 반응하여 수소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전환되는 반응입니다. 저희는 WGS 공정을 고온 전환 반응기, 저온 전환 반응기를 통해 생성된 가스가 아민 공정 그리고 PSA를 통해 고순도 수소를 형성한다고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WGS를 HTS, LTS 순으로 직렬로 설계한 이유로는 WGS는 발열 반응으로 온도가 낮아야 수소와
수소 수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 반응 속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반응 속도가 느리게 되면 충분한 전환이 다 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저희는 이용하여 WGS, HTS에서 높은 온도로 빠르게 반응을 진행시켜준 다음 다 전환되지 못한 CO가 LTS로 들어가 낮은 온도에서 충분한 전환율을 통해 수소 수율을 최대화하는 설계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은 WGS 운전 조건입니다. 왼쪽에 있는 표는 WGS 반응 이전에 들어가는 가스의 조성표입니다. 가스의 조성표를 보시면 수소가 약 53%, 일산화탄소가 약 11%로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표는 WGS 반응 이후 생성된 가스의 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성된 가스의 조성을 확인해 주시면 수소가 63%, 일산화탄소가 약 0%로 대부분의 일산화탄소가 수소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HTS, LTS 온도 결정 단계입니다. XYZ선 축으로 HTS 온도, LTS 온도, 수소 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TS 온도가 높을수록 LTS 온도가 낮을수록 수소 수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TS 반응에 들어가는 촉매의 경우에는 320도에서 400도 이하의 온도에서 촉매의 반응이 활성화되며 반응이 안정화된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LTS에 들어가는 촉매의 경우 250도 이상에서는 촉매 소결이 일어나며 200도 이하에서는 촉매 반응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과 수소 수율을 모두 고려해 HTS 온도 350, LTS 온도 200도로 산정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메탄, 바이오 수소 혼소 공정입니다. 저희는 바이오 수소 혼소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 첫 번째 믹서 뒤로 나온 믹스된 가스와 CH4에 유입되는 질량 요량비를 어드저스트를 걸어 수소 혼소 비율을 조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료의 완전 연소를 위해 꼭 필요한 공기의 비율을 넣어주기 위해 세트를 걸어 주었고 이제 두 번째 믹서 이후로 생성된 완전 총 연료를 연소기를 통해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가 배출이 되면 그 연소가스가 터빈을 통해 전력이 생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녹스가 발생되게 되는데 저희는 이 마지막 공정에서 스플리터로 SCR 공정을 모사하여 마지막에 녹스까지 제거된다고 가정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은 바이오 메탄, 바이오 수소 혼소 공정 운전 조건입니다. 저희가 연료를 완전 연소하기 위해 들어가는 공기의 질량 요량비, 즉 AFR을 구하기 위해 스터디 케이스를 진행해 주었는데요. AFR이 수소 혼소 비율에 따라 들어가는 양이 달랐습니다. 근데 AFR이 18 이상이 들어갔을 때 과잉 공기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는 과잉 공기 주입 방지, 그리고 완전 연소를 할 수 있는 AFR 지점이 17로 AFR을 선정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수소 혼소율에 따른 터빈 출력 변화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수소 혼소 비율에 따른 LHV 그리고 질량 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LHV란 저위 발열량으로 연료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 에너지량을 뜻합니다. 메탄의 경우에는 수소보다 저위 발열량이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수소 함량이 높아질수록 LHV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질량 요량입니다. 저희가 앞서 설계했을 때 수소 혼소비에 따라서 CH4의 질량 요량이 다르게 들어온다고 설계했기 때문에 H2의 양이 많아질수록 CH4의 양이 줄어들면서 총 질량 요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LHV와 매스플로우의 경향은 터빈 출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터빈의 출력은 LHV 곱하기 매스플로우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수소 혼소 비율이 늘어나면 LHV, 매스플로우가 모두 감소하는 경향에 따라 터빈의 출력 또한 수소 비율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웨베 지수에 따른 최적 수소 혼소율입니다. 일단 웨베 지수란 동일한 공정 조건에서 연료가 주입될 때 연료가 가지는 상대적인 열 에너지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수소가 하나도 혼소되지 않았을 때 연료와 수소가 혼소되었을 때 연료를 비교하는 이 두 개의 호환성을 비교하는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계열의 외배지수 같은 경우에는 39에서 4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보는 그래프는 저희 공정도에 대한 외배지수에 따른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소 혼소율이 증가할수록 외배지수가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공정도 같은 경우에는 수소 혼소가 약 3%가 될 때 외배지수가 약 45로 나타나였고, 수소 혼소율이 30%일 때 최저 한계점인 39.92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외배지수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저희 공정으로는 수소 혼소가 최대 30%까지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수소 혼소율에 따른 CO2 발생량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외배지수에 따라 저희 공정이 최대 30%까지 수소 혼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CO2 발생량을 수소 혼소가 하나도 되지 않았을 때와 수소 혼소가 30% 되었을 때를 비교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수소 혼소가 하나도 되지 않았을 때는 200kg 시간당 200kg 몰이 발생하였지만 수소 혼소가 30%가 되었을 때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약 172kg/몰이 시간당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총 수소 혼소가 많이 될수록 저희 수소 혼소가 30%가 되었을 때, 수소 혼소가 하나도 안 되었을 때보다 CO2 저감률이 13.7%나 저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서지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서지는 시스템이 주위 환경과 연력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얻을 수 있는 최대 유용률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는 에너지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가역적 엑서지 파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장치별 엑서지 값을 산출하기 위해 표준 상태를 101.3kPa, 298.1Kelvin으로 가정하였고, 기체 상수는 8.314kJ/kmolKelvin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단위물당 엑서지는 물리적 엑서지와 화학적 엑서지의 합으로 운동 및 위치 엑서지는 변화량이 미미하여 제외하였습니다. 물리적 엑서지는 각 스트림과 표준 상태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매스 엔탈피와 매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화학적 엑서지는 조성 변화에 따른 가용 에너지를 평가하기 위해 계산하였으며 혼합에 따른 엔트로피 증가 효과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엑서지를 분석하기 위해 엑서지 밸런스식과 엑서지 효율식을 이용하였습니다. 엑서지 밸런스식 좌변은 비가역성으로 인해 유용한 일로 전환되지 못한 파괴 엑서지를 의미합니다. 우변에서 Q닷은 열 전달로 받은 엑서지를 의미하며 T-B는 열원의 온도를 뜻합니다. 두 번째 항은 스트림의 유입 및 유출에 따른 엑서지를 의미하고 W-닷은 시스템 외부로 전달되는 엑서지를 의미합니다. 엑서지 효율은 투입된 엑서지 대비 유용하게 얻어진 엑서지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엑서지 효율식을 사용하여 수소 혼소율에 따른 전체 엑서지 효율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운전 조건은 계질온도 850도씨, 계질압력 1500kPa, SCR 2.6, 공연비 17을 기준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래프와 같이 수소 혼소율이 높아질수록 시스템의 전체 엑서지 효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수소의 낮은 밀도와 높은 반응성으로 인해 연소 과정에서 비가역적인 엑서지 파괴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파괴 엑서지 분석은 동일한 운전 조건에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총 파괴 엑서지 양은 42,745kW이며 총 파괴 엑서지 양 대비 장치별 파괴 엑서지 양을 계산하였습니다. 터빈 이후 가스를 냉각시키는 C6에서 29%, 바이오 메탄과 바이오 수소를
혼수하는 연소기에서 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연소기에 공급되는 공기를 냉각시키는 C5에서 12%, SMR 반응기에서 10%, 고지라 이후 정제된 바이오 메탄을 압축시키는 과정에서 10%의 파괴 엑서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냉각 및 연소 과정에서 비가역석 엑서지 파괴가 공정 효율 저하 감소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전 알고리즘이란 자연계의 진화 원리를 모방하여 최적화를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이밸루에이션, 셀렉션, 크로스오버, 뮤테이션 총 4단계로 구성되며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해는 다음 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단계를 반복하여 목적 함수는 최적해로 수렴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 목적 함수는 바이오 수소의 질량유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유전 알고리즘의 변수는 총 4가지로 SMR 피드의 온도 압력, HTS 피드와 LTS 피드의 온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인감도 분석 조건은 경제적 측면에서 반응기 부피 증가를 고려하여 SMR 피드 압력 최저점을 1000kPa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WGS 촉매 활성 온도 범위를 고려하여 변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제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해의 경우 페널티 값으로 마이너스 10억을 부여하여 다음 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GA를 통해 최적화를 도출한 결과 50세대에서 바이오 수소의 질량유량은 331.4kg/H로 기존 인감도 분석 대비 3.1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결론과 공정에 대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적 측면으로 볼 때 기존 LNG 연료를 대체하고 바이오 가스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바이오 가스를 이용함으로써 자원 순환형 에너지 활용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혼속가스 터빈 방식이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함으로써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 바이오 메탄, 바이오 수소, 혼속가스 터빈 발전 공정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SCR은 2.6, SMR의 온도 압력은 850도씨와 1500kPa이라는 최저 운전 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O2 배출량을 13.7%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엑서지 분석과 GA를 통해 공정의 전략학적 효율성을 분석하였고 바이오 수소 생성량 또한 3.24% 증가시켰습니다. 한편 현재 가스터빈 구조에서는 수소 온소비가 30% 이내일 때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소 온소비 30%를 최종적 최대 온소비로 제한하였습니다.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엑서지 효율 쪽으로 한번 PPT 주시면. 그 전 PPT로 보여주세요. 엑서지 효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다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 레이시오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1.0에 갈수록 저기 거의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엑서지 효율이 이제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되는 건데 그럼 오히려 받아야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엑서지 효율이 마이너스로 수렴을 해서 계산이 잘 된 것일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굳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존 가스터빈 구조에서는 수소온 소비가 30% 이내일 때가 한계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엑서지 효율을 보시면은 0.6까지는 양수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음수값으로 떨어지는 게 현재 공정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구 쪽 엑서지가 더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엑서지가 그러니까 엑서지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지만 엑서지 효율은 그 이제 원칙적으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가 않는데 어떠한 이유로 나왔을지 알 수 있을까요? 하도 엑셀의 효율을 마이너스가 안 나온다고 원칙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 식 전에 페이지 보시면 저희 이제 뭐 전체 공정에서 터빈 들어가는 부분을 빼기 하면 이제 전체 공정에서 들어가는 에너지를 뺀 거기 때문에 저희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앞에 식 보시면 아웃백이 그 효율을 또 다르게 계산하셔서 아웃백이 저희는 이제 전체 공정으로 해서 이제 터빈 나오는 출력 전체 공정 에너지 값을 반대로 하는 거거든요. 처음 했어요. 처음 했어요. 반대로 된 거. 어디가 반대로? 아니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 바이오가스의 추가 바이오레스에서 오는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할 때 음식물 쓰레기나 하수 슬러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할 때 이제 그 분해하는 과정에서 바이오가스가 생성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네.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게 원래 바이오가스를 그렇게 생산하는 시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것 또한 재생에너지로 판단을 하고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2026년부터 그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를 해가지고 이제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은 바이오가스를 몇 % 생산을 해야 된다. 이걸 법적 규제로 잡아놔서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라고 한 겁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아까 그 웹의 기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왜 수소 혼소 비율이 30%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한 번만 다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레벨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연료 대비 저희 연료를 비교하는 호환성을 비교하는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희 천연가스 계열 레벨 지수 제한이 원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천연가스 계열의 경우에 그 범위가 39에서 45까지 정해져 있고 저희가 지금 레벨 지수 수소원소 비율에 따른 레벨 지수를 계산해왔을 때 30%일 때 39.9까지 저희가 나타나는 걸로 나와서 웹의 지수가 네, 웹의 지수가 39.9가 나와서 수소 혼소가 최대 30%까지 가능하다고 저희 분석으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웹의 지수가 낮을수록 안 좋은 낮을수록 완벽하기보다는 이 기준 안에만 들어가면 그냥 이 원래 연료 그냥 같은 공정에서 원래 일반 연료를 사용하던 거를 다른 연료로도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수소가 높아지면 기가역적 엑서지 파괴가 왜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소의 낮은 밀도랑 높은 반응성으로 인해 연소 과정에서 비가역적인 엑서지 파괴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AI, 그러니까 GA 그 유전 알고리즘이 확률적으로 이제 효율 수치를 높게 구현을 하려다가 이제 유니심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실제 공정을 이제 작동을 시켰을 때 수렴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SC 비율이 너무 낮아져서 탄소 침적 과정이 발생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I 이제 특성상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런 경우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시면은 여기에 변수 범위를 설정하는데 그 촉매 특성 관련된 조건들을 고려하여서 이 사이에 뭐 250부터 320은 포함되지 않게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범위 내에서는 절대 오류가 발생하지 않나요? 네, 오류가 안 발생하고 거기서 계산된 헤드를 피트니스 값을 비교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럼 엑서지 파괴 부분에서 유틸리티 그러니까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차후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엑서지 파괴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를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공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쿨러와 히터를 사용할 때 열관기를 사용하지 않고 설계하여서 보시면은 장치별 파악 엑서지를 보실 때 쿨러 값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열교환까지 고려한다면 파악 엑서지 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CH4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소되는 데 있어서 에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 에어에 포함된 그 질소가 나중에 연소가 되면서 그 질소 산업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텐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저 발표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발생한 녹스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스플린터를 구현하였지만 이 스플린터가 SCR 공정도를 모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사한 공정도를 통해 녹스가 제거된다고 가정을 해주었었습니다. 후처리는 따로 없이 일단 NOS를 따로 저장을 하는 저희가 후처리까지는 따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저장이나 따로 그냥 후처리로 보내진다 이렇게만 가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바이오 가스 내 조성이 생산되는 곳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변동폭이 크다면은 그거에 따른 경제성으로 손실 보는 게 환경적으로 이득이 얼마큼 되는 그런 거를 좀 논문 쓰시면서 좀 찾아보신 부분이 있으신지. 저희가 지금 조성은 국내에서 가장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많은 곳으로 하였는데 생산되는 바이오가스 중에 이게 음식물 폐기물에서 생산되는 가스냐 아니면 하수 슬러지에서 발생되는 가스냐에 따라서 조성이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현재는 하수 슬러지에 대한 발생량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네. 먼저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GA 파트에서 그 유전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일반 머신러닝 모델과 차이가 있는 알고리즘 피처 셀렉션 안에 알고리즘의 일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머신러닝과의 차이를 좀 궁금해요. 일단 GA를 좀 설명드리자면은 각 해에 대해서 피트니스 값을 도출하여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이 큰 것을 셀렉해가지고 다음 세대로 보내고 이를 다시 결합해서 크로스오버하게 됩니다. 이때 한쪽 방향으로 계속 수렴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어서 낮은 확률로 뮤테이션을 발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을 각 세대별로 계속 반복하여서
최적화가 수렴되게 하는 것이 GA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해당 GA의 성능 평가는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결과값에 대한 어큐레시 같은 것들을 원래 머신러닝 모델 할 때는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모델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머신러닝을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마 이제 여기 이제 이건 참고용으로 원래는 이제 이 신뢰도를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하는 것마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해서 이 값이 어느 정도 일정 값에 수렴하면 이게 신뢰성이 있다 없다를 안에 판정하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참고로 지금 하신 요게 머신러닝.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머신러닝이 범위를 정해줘서 우리 이렇게 바운드를 정해줬죠. 이걸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딥러닝은 여러 가지를 학습시킨 다음에 얘가 이제 이걸 보고 다른 걸 새로운 걸 보여줬을 때 이게 뭘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신 게 그 두 개를 포함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이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보통 트레이닝 세트랑 밸리데이트 세트를 구분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셀렉션한 파트는 그게 딥러닝에서 하는 거. 머신러닝에서는 안 해요? 예, 머신러닝에서는 다양한 이제 어떻게 저런 이쪽에 보면은 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세팅 값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값을 아예 범위를 정해주는 거. 그리고 딥러닝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값들을 다 정해서 신뢰도를 먼저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 거를 좀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6조 질문 안 하셨는데요. 간단한 거 질문하는 거. 네. 마지막에 홍소 공정에서 직접 수소를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수소를 이제 취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소가 이제 발화점도 낮고 연소 온도도 높아서 그 폭발성도 있고 그래서 혹시 그 위험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따로 보안 공정을 따로 만들진 않았지만 그거를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인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어의 다단 압축을 통해서 좀 더 안정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발표 잘 들었고요. 발표 시간은 28분인가요? 네. 네, 28분. 그래서 A 만점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고생해준 우리 사주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